안녕하십니까? EBS 통합사의 3단원 자연환경과 인간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양에 있어서의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은 우리는 보세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관계예요, 관계. 이 우리가 지금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타자와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관계를 우리는 인간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도덕. 따라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뭐를 하라고 했어요?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고, 이게 도덕적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을 덕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있어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에 있어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대비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라는 말 중에는 이게 바르게 합니까 아니면 바르지 않게 합니까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르게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해서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외의 것. 따라서 얘는 각각의 철학적 전통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생활과 윤리 3단원에 보면 자연과 윤리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동양에서 인간은 자연의 이론으로 보죠. 그래서 공동체의 이론으로 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동양에서는 자연을 공동체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의 인간을 공동체의 이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 흐름, 공동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에서는 자연을 도의 발현이라는 것은 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 근원. 그래서 궁극적 근원에서 나타난 것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으로 보면 인간 역시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변화시키기보다 그 흐름에, 자연이 흐르는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치에 따릅니다. 이치에 따른다. 이치에 따른다는 것을 이건 뭐죠? 순리적이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순리적. 그래서 이런 관점은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며 이때 순리적이라는 것은 무의자연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릅니다. 이 얘기는 자연의 흐름에 따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 이게 무의라는 것은 뭐예요? 인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의가 없이 자연의 흐름에 그대로 따릅니다. 라는 그 얘기가 무의자연이고 그것을 풀었으면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 개입을 줄이고, 인위적 개입을 줄인다는 것은 이때 무위의 개념이에요. 무위의 개념을 줄이고 자연이 질서에 따르는 삶, 자연의 질서에 따른다는 건 자연의 흐름에 올라탑니다. 이 얘기죠. 이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또한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에서도 자연은 인간 도덕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뭐예요? 인간 도덕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스템은 똑같다 이 얘기예요. 시스템은. 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질서, 천의 질서와 인간의 도덕 질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적용 방식의 대상에 따라 틀려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같습니다. 그 근본이 뭐로 같아요? 발음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들은 조화 균형이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의 질서와 인간의 도덕 질서는 조화 균형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조화 균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은 어떤 성질이 이 속성에 있어서는 발음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발음의 성질은 누가 보유하고 있어요? 천이 보유하고 있고 인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과 인이 동일한 것을 보유한 거에 있어서 일치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인합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천인합일이 됐다는 얘기는 깨우쳤습니다. 토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 불교는 영기설에 근거하여 불교는 영기설인데 이게 뭐냐면 인연생기에 있어서의 인연의 영과 생기의 기를 딱 끄집어내었고 영기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근거가 돼서 발생이 돼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게 인연 생기설이에요. 그 영기설에 근거하여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성 자각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모든 것은 영기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때 인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상호 의존성의 자각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은 모두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인간과 자연은 모두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반면 서양에서는 자연을 인간과 구분된 대상, 동양은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인간과 구분된 대상, 즉 인간이 자연을 인간이 자연을 지배를 하고 자연은 피지배의 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거의 정점을 이르러요.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각에 있어서의 살아있는 것들한테는 층계가 있습니다. 그 층계의 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층계 위에 있게끔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신입니다. 절대자 신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을 관리를 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자연은 도구가 되는 거고 인간은 그 도구를 지배하는 지배 계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연을 인간과 구분된 지배와 피지배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배하고 자연은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자연의 세계를 불완전한 모방이라고 하고 이걸 그림자의 세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림자의 세계라는 거는 플라톤의 동굴론에 보면은 동굴 안에 그림자의 현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뒤에 있는 불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앞에 비춰지는데 그 허상을 보고서 우리는 자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실제는 이게 진정한 실제라는 얘기는 플라톤에 의하면 뭐예요?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의 그림자의 반대편의 세계가 실제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보았다. 해서 불빛이 있는 쪽을 뭐라고? 그것을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플라톤이 이렇게 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층차적 위계 질서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인간이 신의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대상을 뭐라고요?
자연으로 봤어요. 따라서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도 어디예요? 자연이고 인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한 탐구는 신의 섭리를 알아가는 길로 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결국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 이게 과학이고 이게 과학적 탐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인간은 자연의 청지기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청지기. 이 얘기는 뭐죠? 신이 너 자연을 네가 좀 관리 좀 해 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신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이 자연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동양에 의하면 뭐예요? 자연에 인간이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따라서 동양적 사고로 본다면은 우리는 신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연에 대한 탐구도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으로도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근대에 이르러 프랜시스 베이컨이요, 영국의 경험론자죠, 자연에 관한 지식 활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탐구, 경험, 즉 이거는 뭐죠? 관찰에 관찰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르네 데카르트, 이 사람은 합리론자예요. 합리론자인데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강조를 해요. 이때 합리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합이라는 건 이치에 합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근대 합리론이라는 건 이치에 합당했다는 게 아니라 사고의 힘을 이렇게 본 거예요. 사고의 힘은 자연을 분석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히 데카르트는 인간이 정신과 즉 정신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제시하면서 그랬는데, 이때 인간의 정신은 우리의 육체와 별도의 구분을 만드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게 한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 이외의 것은 자연을 기계처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양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탐구하고 통제하려는 태도가 발전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결국은 근대 과학 문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동양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과 조화를 강조하는 반면 서양은 어때요? 자연과 인간의 분리와 지배를 중심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환경 문제와 생태 위기가 대두되면서 서양에서도 점차 자연과의 공존과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자연에 대한 도구화는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 이 각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수학습 부분이고, 자연 환경과 인간에 대한 단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서양식 사고로 하면 어떻게 인간은 자연을 도구화해야 한다 이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배적인 사고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람직한 자연관으로 정립이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면 생태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이 단원에서 우리는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하고 공부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단원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랬어요. 자연환경 지금 어때요? 여기는 열대기후지역, 고산가옥. 열대기후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겠죠. 우기가 많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면 어때요? 잘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지금 요즘 같은 아스팔트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바닥이 딱
우리가 밟기가 불편할 정도의 그런 진흙밭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이 어때요? 예, 나무로 받침을 해갖고 붕 떠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산가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조기후 지역의 흙벽돌집. 이게 모래만 주로 많은 데에서 이제 나오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햇빛을 방어하기 위한, 막기 위한 흙벽돌집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있어서 해안 침식이 발생한 해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파도가 지속적으로 쳐오면 어때요? 여기가 바다하고 이 육지하고의 이거 경계죠. 경계면이 계속해서 얘 쓸려 나가는 것을 우리는 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1번에 보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은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인간중심주의의 관점과 생태중심주의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그 생태도시를 독일 프라이프로크죠. 여기에 보면은 생태도시에서 인간 생태 중심주의로 해갖고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생태 중심주의에 있어서의 우리 조상들이 남겨두었던 까치밥, 이거 보세요. 자, 우리는 겨울에 까치들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감을 다 따지 않고 한 5개 내지는 여러 개를 이렇게 까치 밥으로 남겨두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우리는 크게 주체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주체가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 중심주의로 자연을 바라보겠죠.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의 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베이컨, 이게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이 아니라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이건 경험론이죠. 데카르트의 합리론자, 이성주의, 칸트의 자연의 도덕적 지위 부정. 그러니까 자연은 도덕의 적용의 대상은 아닌데 자연의 해코지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감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 지위는 부정은 하지만 도덕적 감성으로 대접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라는 것은 모든 동물이라면은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인간의 도덕적인 지위를 동일하진 않지만 좀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게 동물중심주의예요. 그래서 동물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싱어인데 쾌고감수, 쾌락과 고통은 모두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인간과 동물이 다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게 싱어의 입장이었고, 레거는 삶의 주체를 강조합니다. 이 삶의 주체를 강조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생식의 활동도 가능해서 자손을 늘리는 역할까지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중심주의, 이거는 슈바이처의 생명에 대한 외경 강조,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명중심주의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중심주의가 이렇다면 동물중심주의는 이렇게 되겠고, 생명중심주의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생태중심주의는 이렇게 모든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태중심주의는 레오폴드의 대주윤리가 있고 네스의 심층적 생태주의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3단원에서 환경 문제를 위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배웠어요. 위에서는 환경 문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 그랬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뭐예요? 자연에
그 자연에 문제가 생긴 거는 우리는 곧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환경 문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위한 다양한 해결 노력. 자, 산성비. 결국은 CO2의 증가는 비가 올 때 이 CO2를 함량을 해서 이게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산성비로 파괴된 산림. 이게 대표적인 예가 독일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가로 황폐해진 아라레. 이게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이게 사막가로 황폐해진 아라레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엔 건조가 되는 거지. 건조하게 되니까 우리는 수분은 증발이 되죠. 수분이 증발이 되고 또 다른 수분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비가 적으니까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사막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생태시민의 자세로 살펴보면 지구를 구하는 생태시민 해서 여기에 기후를 여기에 보면 기후를 변하는 생태 시민의 자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는 크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보냐면 기후 변화, 환경 문제의 원인 이해하기. 이게 이제 이거를 배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기후 변화,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원인 이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끼는 거예요. 뭐를 느껴요? 기후 위기, 환경 문제에 민감성을 갖는 것. 이게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냐면 생태활동을 실천하고 습관으로 만들기. 이 생태활동을 활동하는 것을 자기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나쁘게 작용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태활동의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나눈다는 얘기는 확산시키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나누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정책과 기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환경 운동을 하는 창구가 되겠네요. 환경 운동하는 창구로 인해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뭐를요? CO2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 높아지지 않고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느끼고 행하고 나누고 말하고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지구를 구하는 생태 시민의 역할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도구로 본 결과 오늘날 드러난 현재의 자연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금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의 이론으로 생태 중심의 생활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의 삶은 자연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동양에서는 자연을 상의와 하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상의와 화해의 대상으로 서양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연을 상의, 서로 의지한다는 얘기는 유기적 관계죠. 그리고 화해, 서로가 균형과 협동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화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망가진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면은 상의와 하회의 자세로서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러면은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여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에 더 악화되는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인간과 자연의 관계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면 결국은 우리는 관계라고 했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도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에 대한 여기에 핵심 개념은 인간 중심주의, 이분법적 세계관, 도구적 가치. 이게 뭐죠? 결국 이게 인간 중심주의로 생각을 하면서 자연을 망치는 방법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자연보다 인간 중심주의가 돼야 됩니다. 미분법적 세계관, 즉 우리가 통합적인 공동체적 세계관이 아니라 잘라보는 세계관으로 갖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구적 가치, 자연은 도구로 보지 우리는 도덕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얘네들을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보면 이분법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세계관, 즉 이거는 뭐예요? 도구적 가치로 본다 이 얘기죠. 자, 내재적 가치, 외부로부터 평가해서 독립하여 존재 그 자체 안에 갖는 가치를 우리는 내재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고, 도덕적 고려,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도덕적 지위는 부여하지 못하지만 도덕적 감성으로 좀 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 고려를 하자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것, 이것을 도덕적 고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이 부분을 두 번째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종교, 철학, 과학의 흐름이 결합되면서 형성된 결과가 뭐예요?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이에요.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사고력이에요. 생각하는 힘. 이 생각하는 힘을 이게 결국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권력으로 보고 있어요. 이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요? 탐구적 생활을 했어요. 이 탐구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도구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많이 발전된 도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만치 편해졌죠. 자, 종교, 철학, 과학의 흐름이 결합되면서 형성됐는데 배경을 한번 봅시다. 종교적 배경. 종교에서의 인간의 우월성.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했죠. 거기에서의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지위를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 영향이 있어요. 철학에서의 인간 중심적 질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위계적 질서, 층차적 질서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근대과학혁명과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때 근대과학 혁명과 합리주의는 자연을 도구로 무조건 봤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이라는 토대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과 4는 지금 근대과학혁명과 합리주의,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은 자연주의 경험을 지금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연과 공존을 강조하는 생태중심주의나
지속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관점에 부각하게 된 주요 원인이 이 3, 4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CO2 발생이 높아져갖고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자연 파괴 현상이 심각하게 된 오늘날의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여기 봅시다. 베이컨은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봤어요. 이게 인간 중심주의의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이컨은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보고 이분법적 세계관은 이분법적 세계관은 사실은 플라톤부터 이게 비롯됐다고 보긴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플라톤은 비유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세상이 꼭 이데아라는 거와 그림자의 세계, 이 현상계와 완전히 나누는 작업으로 이해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플라톤 철학이 이분법적 세계관의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데아 세계, 완전한 실제이고 감각 세계는 불완전한 모방이기 때문에 감각 세계를 그림자 세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초가 나타나지만 어디에서요? 플라톤 철학에서 이분법 세계관의 단초가 나타났지만 근대 데카르트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봅니다. 데카르트가 확실하게 자연과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구별시켜 버렸죠. 반면에 칸트는 인간만의 도덕적 고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뭐예요?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동물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함부로 대하면 내가 기본적인 인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직접적 의무. 직접적 의무는 그 대상 자체가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무. 그러니까 직접적 의무는 대상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는 의무고, 칸트에게 이런 대상은 오직 이성적 인간만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간접적 의무는 그 대상 자체가 도덕적 주체는 아니지만 자연, 동물 뭐 이런 것들이죠. 다른 도덕적 이유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의무. 이게 간접적 의무가 뭐예요? 칸트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동물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간접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동물이나 사물에 대해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간접적 의무가 필요합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생태중심주의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전일론적 입장을 취해요.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봅시다라는 게 전일론적 입장이에요. 이 생태중심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레오폴드하고 네스가 있어요. 레오폴드는 대지의 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대지의 윤리를 주장을 하는 레오폴드. 따라서 대지란 자연의 모든 존재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생명 공동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기적 관계에 설정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스는 심층적 생태주의의 주장인데 자연 자신을 인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여기에서 큰 자아 실현과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으로 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해요. 자, 자연은 뭐죠? 큰 자아 실현의 대상이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뭐죠? 생명 중심적 평등. 모든 생명체들은 평등한 존재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동식물 모든 것에 관련한 살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심층적 생태주의의 입장을 지닌 네스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본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그랬어요. 인간 중심주의 의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이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죠. 자,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아니야.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본 거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자,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분법적 세계관, 자연의 도구적 가치 강조,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래서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분법적 세계관을 볼까요? 인간과 자연을 둘로 나누어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라는 게 분리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데카르트에서 인간만이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자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유일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게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요? 자연을 내가 관리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의 도구적 가치 강조.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도구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 자연을 이용할 권리 누구한테 받았어요? 신에게 받았지. 자연에 관한 행위에 옳고 그르면 그 행위가 인간의 필요와 이익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달려있다. 자연이 내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서 자연의 가치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유일한 존재죠. 그리고 인간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직접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아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아닌데 인간의 그 감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간접적 의무로서 도덕적 고려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칸트는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인간 중심주의 대표적인 사상가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살펴보면 베이컨은 경험론이죠. 경험론으로서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연을 정복하고 물질적 혜택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을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카르트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하고 인식 주체인 인간이 인식 대상인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대상을 정복하고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 주체니까 주인 인식이잖아요. 대상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칸트 인간의 동물과 자연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랬죠. 도덕적 고려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데 인간성 실현을 위해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 중심주의에 의한 게 자연을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나 자연현상의 객관적 이해를 도와 과학기술 발전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했죠. 그게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고 자연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했습니다.
또한 지나친 인간중심주의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자연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즉 지나친 인간중심주의는 뭐죠?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자연 위기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인간 중심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계라는 건 이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만 하면 돼요. 극복하기 위해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같은 다양한 자연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범위는 생태고, 그 다음 생명이고, 그 다음 동물이고, 그 다음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생태중심주의로 들어가면,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보다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죠. 이걸 뭐라고? 전일론이라고 했어요. 전일론의 입장에서, 즉 공동체 이론의 입장에서 이게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유기적 관계의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자료탐구를 보면 인간중심주의 대표적 사상가가 베이컨, 칸트, 우리는 데카르트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베이컨과 칸트가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입장을 보면 베이컨은 이래요. 베이컨의 입장을 보면 이쪽 우측을 봅시다. 베이컨은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 보고 있고 자연의 관찰과 고찰자. 고찰자라는 것은 이미 경험을 해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 이것은 곧 아는 것이 원인을 밝히는 것이고 작업의 규칙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 원인을 밝히는 것은 경물 동행에서도 어떤 사물에 임해서 그 궁극의 끝을 가면 우리는 그 알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경물치지죠. 경물치지의 상태, 이게 작업의 규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고 자연의 관찰자이자 고찰자이며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이거다 이거지. 따라서 여기에서의 생각하는 힘으로 있어서의 아는 것이라는 것은 원인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 경물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작업의 규칙을 만들어서 자연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연에 복종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고 자연을 복종시킨다는 자연을 인간이 활용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시키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려면 먼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 자연에 복종한다 라는 표현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칸트. 인간의 의무란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보존하고 생명에 있는 피조물을 비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적인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의무란 이성에 의해 스스로 세운 보편적 도덕 법칙을 존중하여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무란 뭐죠?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그 규칙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자, 자료 1을 보면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죠.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을 하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가 없고 왜? 우리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인간은 뭐예요? 관찰자의 측면이에요. 관찰자. 즉 뭐예요? 탐구자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죠.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이때 복종함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에 복종한다는 건 자연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 이게 자연에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무비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자연. 노자의 얘기잖아요. 노자의 언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원인으로 인정됐다는 것은 이게 원리를 알았다 이 얘기죠. 이 원인은 이거 원리를 알았다. 원리를 작업에서는 규칙으로 다시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며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는 게 베이컨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칸트는 비록 자연이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해버리는 성향은 인간성을 좀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또한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더욱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인간의 공감이 무뎌지고 결과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대해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폭력적인 것은 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정리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의 사용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고 지식을 얻는 만큼 자연에 대해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이게 자연에 대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이컨이. 그렇지만 칸트는 자연 파괴와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왜? 인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는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에 문제를 봅시다. OX 표시하기죠. OX 표시하기.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는 대표적인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O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익보다 자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 아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타적인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조화가 이룹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 아니, 이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도구로 보고 있죠.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말 고르기에 중심주의는 어떤 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관점인데 이건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중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되는 우월한 존재이다. 인간 중심주의죠. 그래서 인간, 자연, 인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볼까요?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의 이 입장을 살펴보고서 빈칸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 우측 부분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측 부분에 보면 동물 중심주의,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범위죠. 동물까지 확대하는 건데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반대하고 동물의 복지와 권리의 향상을 강조를 한 게 동물 중심주의예요. 여기에는 싱어하고 레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쾌고감수 능력은 동물들도 사람과 같이 똑같이 쾌락, 즐거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 얘기는 인간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동물, 인간과 동물은 이익을 고루 나눠야 한다라는 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에요. 반면에 레거는 의무론에 기초해, 의무론에 기초했다는 건 의무론이 누구 거죠? 오늘 칸트가 의무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칸트에 기초하면 삶의 주체 강조,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거리가 있음을 주장을 합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동물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얘도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인간보다 못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생명중심주의,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모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라는 건 경외로운 현상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생명중심주의예요. 그래서 도덕적주의를 작은 기준이 생명으로 본다. 슈바이처, 생명에 대한 여기에 대한 슈바이처하고 그 다음에 테일러 두 사람이 있어요.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외경 강조,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입장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를 의식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 보존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강조합니다. 자, 모든 생명은 자기가 죽음을 향해 가지만 결국은 매번의 선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자료 2를 봅시다. 동물중심주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부터 동물까지 확대한 거, 이게 누구였죠? 싱어하고 레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싱어와 레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생태중심, 생명중심주의는 이게 슈바이처죠? 예. 슈바이처하고 그 다음에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테일러의 인간 생명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요 박스 안을 볼까요? 박스 안을 보면 싱어하고 슈바이처 얘기가 나와요. 싱어는 한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평등의 원리는 고통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쾌락도 역시 동일한 형태에서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도덕적 고려를 해줄 수 있다 없다를 싱어는 결정하자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에 슈바이처는 인간은 다른 생명 의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명 의지를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선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생명을 촉진하는 것이다. 반면 악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생명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 이 얘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서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가 있는 곳에서는 빛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자인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으로 보며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 중심주의자인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뭐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게
결국에는 모든 생명은 내가 행복해지려는 거예요 라는 게 살고자 하는 의지지.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명 외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를 한번 볼까요?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랬어요.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이게 동물의 내재적 가치죠. 자연은 뭐죠? 이게 도구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죠. 인간만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을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고 자연을 인간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게 됐습니다. 자, 보기에서 고르게 보면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이에 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죠? 오늘 도덕적 고려 이렇게 되겠죠. 외부로부터의 평가에서 독립하여 존재 그 자체 안에서 갖는 가치, 내재적 가치 이렇게 되겠죠. 아래가 기업, 위가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를 넘어서는 이게 그 생태주의 동물 생태주의에 있어서의 특징과 생태 중심주의 의의와 한계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